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자,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막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하는지, 막 왜 이런 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한 10년 전에나 막 단순 암기사항으로 두 문자 외워가지고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 같은 것들도 물론 이제 암기사항이 많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런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막 암기하고 숫자 같은 걸 이렇게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자, 보면은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을 때 국토가 이제 개발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토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방금 문제가 있으시다고. 제가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여기 다 삽니다. 우리 이제 절대적인 인구 자체 숫자도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죠. 이쪽은 땅덩어리 안에 그 중에서도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이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많이 이게 완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주로 이제 공산품들을 수출하는 걸 부산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곳 근처에 산업들이 위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창원에 가면 전자, 그 다음에 뭐 대구의 섬유, 구미에 여기도 전자, 그 다음에 포항의 제철, 울산의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중공업들, 그 다음에 거제의 조선소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생산한 공산품들을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산업들이 서쪽보다는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동서간의 불균형. 근데 이게 완화되는 이유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천항의 물동량이 되게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배로 실어 다루던 것들을 비행기로 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수출의 거점이 되다 보니까 주요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막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봤는데 그게 국토 전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계법은 03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03년도. 그러니까 03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두 개로 구분해서 규제를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랑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뭐 그런 법률 명칭은 모르셔도 되고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통합해서.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자, 국토가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내지는 동쪽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은 제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방보다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정권을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는 몇 년도에 출범하죠?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2년, 7년에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임기의 시작은 3년, 8년에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2년, 7년에 선거도 하고 임기도 시작이 되겠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요때 98년도에 취임을 하고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9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 국토 불균형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건설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건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일자리가.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 이사 갈 때 쓰던 냉장고 가지고 갑니까? 새 냉장고 사서 갑니까? 그렇죠. 소비가 촉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설 산업에 따른 각종 부대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면은 우리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같은 그런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제 회복 정책을 하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경제가 회복이 안 되니까 바로 발표한 게 3기 신도시.
토목공사 하는 거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건설 경기를 먼저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신용카드 발급을 양을 늘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게 그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세계 유례 없는 짧은 기간 안에 IMF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한숨 돌렸으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후반 때부터 이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시행된 건 03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03년도. 03년도면 대통령이 누구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겠죠?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얼마 전에 서거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면서 요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큰 정책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들 있죠?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죠. 수도를 세종시로. 근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끌어들여가지고, 관습헌법이라는 건 헌법학자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관습헌법이다라는 이유로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 중에 행정 기능만 따로 떼가지고 세종시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그 뭐 어떤 지역을 혁신도시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게 뭐냐면 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살 곳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혁신도시라는 거예요. 혁신도시. 그래서 각 지자체에 가보면은, 대도시에 가보면 이런 혁신도시들이 위치를 하는데, 그 주변에 가보면은 각종 공공기관들, 공사들, 본사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 전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뒤에 이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안에 관한 법률, 이게 탄생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법률 명칭이 너무 기니까 이제 좀 줄여서 읽도록 하죠. 그래서 법의 명칭이 너무 길 때는 법을 만들 때 정식 약칭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 때 아예 약칭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릅니다. 국토계획법. 근데 그거보다 더 줄여가지고 앞으로는 국계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계법. 이제 국계법 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뒤에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이용을 크게 나눠 보면은 적극적 이용이랑 소극적 이용 이렇게 구분합니다.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 적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걸 개발 이렇게 부르고, 소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 이용, 개발, 보전 이렇게 한 단어처럼 쓰는 경우도 있죠. 요게 이용의 측면에 있는 거. 자, 적극적 측면의 개발에 있는 법이 첫 번째는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에는 저기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개발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첫 번째,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개발이다. 두 번째, 원래 있는데 이게 너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비실비실하고 곳곳에 금이 가고 너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뀐 거죠. 이걸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이게 개발이다.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개발일까요? 1번.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쉽게 말하면 신도시 만드는 법입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 위례, 동탄과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인 일산, 평촌 이런 것들 싹 다 도시개발법.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어서 언급하긴 그렇지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대장동. 그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 막 나오는데, 그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렇게 뉴스 기사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신도시 만드는 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뭐냐면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택지를 조성하는 거.
즉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요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개발법이 하는 주된 역할입니다. 택지를 조성하는 거. 위례 원래 이랬습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뭐 판교 이런데 그 응팔 보셨으면 응팔? 응답하라 1988? 그 덕선이 내가 마지막 해 이사 가는데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판교. 그렇죠. 그 드라마 열심히 보시네. 그 판교로 이사 가는데 그 이웃집 주민이 하는 말이 판교에 왜 이사 가? 농사 지으러 가 이럽니다. 1988이니까 80대 후반 90대 초반이겠어. 그때 판교는 원래 이랬던 거 이랬던 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다 모여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강남 1970인가 그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김래원이랑 그 이민호 둘이 나오는데 강남 1970이 뭐냐면 강남이 개발되는 시점이 70년대입니다. 그 강남 개발의 비화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강남이 원래는 강남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영등포의 동쪽이다 해서 영동 이렇게 부르던 거 아니면 남서울 이렇게 해서 그때 보면은 이제 영동 개발 사업 해가지고 서울로 인구들이 막 몰려드는데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자리가 부족하니까 거기 강남을 개발하고 강남에 개발해가지고 아무도 안 사니까 경기고등학교와 같은 고등학교 학교들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영화들 보면은 강남도 원래 농사 짓던 데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게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어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정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비는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가 1번이면 하나는 2번이겠죠. 정비 이거. 그래서 정비법은 여기 지어진 지 4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곳곳에는 금이 가 있고 지하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밤에 조금 늦게 퇴근하면은 이중주차해야 되고 막 차 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었더니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 다음에 너무 외풍이 심해가지고 겨울에 난방비가 막 100만 원씩 나오고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하죠. 이런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확 허물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혹시나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레미안? 자이? 자이. 그럼 자이 지어보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어버리고 여기 자이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건물을 싹 허물어버리고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요거죠.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장미 아파트 이런 거 허물어가지고 잠실 주공 이런 거 허물어가지고 새 아파트 짓는 겁니다. 요게 적극적 측면에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그 다음에 소극적 측면, 즉 보전에 관한 법이 뭐냐면 농지법이라는 법. 농지법. 올해 초만 해도 LH 사태 때문에 농지법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인데 농지는 그러니까 보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농지는 잘 보존해가지고 후대에다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농지를 잘 보존할 수 있으면 제일 잘 보존할 사람한테 농지를 취득할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고 우리 헌법상 대원칙인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 헌법이 9살에 개정이 되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이거. 그러니까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경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농업인들만.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걸 농취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이 경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 그걸 막 이상하게 썼다고 뭐 대통령도 이상하게 쓰고 뭐 그렇게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던 게 올해 초에. LH 사태 터지고 나서 그때. 그래서 뭐 축구 선수도 뭐 파농사진 파였나? 그 뭐였지? 아무튼 축구 선수도 뭐 난리가 났었고 그랬던 게 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없고 잘 보존할 사람만 이게 토지에 관한 공법 4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 국계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또 줄여서 저는 개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발법, 뭐 도계법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도 너무 기니까 저는 정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뭐 도정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저는 정비법
그래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4가지가 토지에 관한 공법.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공법 2가지가 남았죠. 건물에 관한 공법에는 크게는 건축법이랑 주택법 이렇게 구분합니다. 건축법이랑 주택법. 건축법이랑 주택법 요거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을 이 건축법 하나로만 규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택을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테크라든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건물과는 달리 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법. 그래서 건물에 관한 특별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택법입니다.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뭐 단순하게 하자면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29개 이하일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은 30개 이상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거 짓는 겁니다. 빌라 같은 걸 짓는데 25세대의 다세대를 짓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은 이게 29개 이하죠.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될까요? 주택법을 적용할까요?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25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라는 걸 봐요. 건축 허가. 건물 지을 때. 근데 내가 짓는 건물이 35세대의 아파트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입니다. 30개가 넘죠? 그럴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겠죠. 주택법에서는 건축 허가 대신에 주택법에서 받아야 되는 건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9개 이하일 때는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일 때.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 있죠. 학원 건물 같은 것들은 요거 건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건물에 2층 요거 사고 싶습니다. 2층을 내가 사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 정답.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돈 있으면 돈 주고 등기 이전 받으면 내가 2층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여기 자해를 지었는데 2000세대의 자해를 지었습니다. 2000세대니까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겠죠. 자, 신축 자해를 내가 분양받고 싶습니다. 분양받으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겠죠. 돈 말고 뭐가 필요하죠?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라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홈에 가서 청약을 넣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겠죠. 즉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어진 건물들은 돈 주고 받고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 공급 기준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워낙 투기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따로 특별히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 듣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있죠. 투기과열지구, 조장대상지역, 전매 제한 이런 것들. 그게 싹 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어진 건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랑 관계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어진 그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택법에 나오네요. 그래서 허가받고 지어진 건물들에는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고 주택법상의 규제가 따라붙지 않는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지어진 건물들은 그냥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규제들이 다 따라붙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건축주 입장이라면 뭐 아예 2000세대 짓겠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한 30세대 안팎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 같으면 허가 받을까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전에 지어진 빌라 같은 거 보면은 19세대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19세대. 왜냐하면 이 기준이 예전에는 19개 이하 20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19개까지만 딱 짓는 거죠. 그럼 최근에 지어지는 건 29개 많겠죠? 이런 것들. 이걸 알고 보면은 아 이게 19세대 짓는 이유가 건축 허가 받으려고 이렇게 짓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6개의 법입니다. 법률. 그래서 부동산 공부법이라는 과목 안에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각 과목마다 4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6개의 법률마다 어떻게 출제 비중을 차지하냐면은 국계법이 총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개발법이랑 정비법이 각각 6문제씩. 그 다음에 농지법 2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이랑 주택법은 각각 7문제씩.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각각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딱 보기에도 뭐가 제일 중요하죠?
국계법.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를 차지하죠. 근데 이 국계법은 출제 비중은 3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절대적인 역할을, 절대적인 역할. 이 국계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개발법, 정비법에 다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계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모르고서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 데까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래서 국계법은 개발법이랑 정비법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들을 뒤에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다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6과목 중에 공부를 할 때에는 1차 과목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뒤에 2차 과목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공법 공부하겠다. 그럴 때는 먼저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뒤에 것들은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고 나면은 그렇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공법에서 모의고사 치는데 국계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 중에서 내가 알고 푸는 문제, 찍어서 맞추는 거 말고 알고 그래서 이게 정답이지 하고 푸는 문제가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될 때까지는 국계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니까 개발부도 수업하고 정비부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12월까지는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뭐 마지막에 건축법, 주택법까지도 써놨는데 12월 달까지는 아마 정비법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초반에는 국계법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국계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것만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5월 이후에 제가 뭐 4월 달까지 그걸 끝내주시면은 5월 이후에 개발법이랑 정비법 끌어올리는 건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 국계법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했죠. 국계법에 나오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책을 많이 읽으면서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계법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런 용어들이랑 익숙해지는 거, 친해지는 거,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개발법이랑 정비법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는 제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시간을 많이 안 씁니다. 뭐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공법이라고 했죠. 건물 어떻게 짓는지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건물 지을 때 뭐 대지는 도로에 얼마 접해야 되고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미터 이상 해야 되고 높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숫자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암기사항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건 책을 봐가지고는 안 되고 문제풀이 하면서 물론 이제 책에서도 우리가 이제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외우고 나서 문제 풀면은 이 암기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암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여기도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론 강의할 때에는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을 낮출 겁니다. 대신에 드러놔야겠죠. 그리고 외우고 까먹고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풀이 하면서 틀리고 나서 이제 자극받고 나면은 그 숫자가 머리에 되게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 그런 것들, 암기사항들을 다져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나중에. 처음부터 내가 막 이 책을 씹어먹겠다 하면서 막 숫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고 하는데 숫자 정답으로 안 나옵니다. 그 중개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50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 50몇 개밖에 안 되는 데서 40문제를 출제해야겠죠? 그러면은 30회 이상의 기출문제가 쌓여있고 그동안 안 냈던 참신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조문은 50몇 개밖에 없고 그러려면 숫자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법은 법률이 이렇게 6개나 있는데 숫자 안 바꿔도 낼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중요한 숫자들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법은 그 법의 분류에서 보면은 행정법에 속합니다. 행정법. 즉 여기 보면은 국가나 지자체 이 사람들을 행정청이라고 했죠. 이 행정의 주체가 행정의 개체인 국민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 주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이거 할 때에는 누가 어떤 행정청이 날 규제하고 이러한 행위를 할 때, B라는 행위를 할 때는 어떤 행정청이 날 규제하는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건축 허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근데 뭐 시도지사가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거기 126페이지 그림이 나오죠. 126페이지에 행정조직의 구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거 조금 이쪽에다가 다시 옮겨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것만. 행정청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지, 행정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공법책에 보면은 막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게 이해를 안 하고 외우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요거 한 번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 번만 잘 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아 그렇지 그렇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거는 나중에 암기를 좀 더 수월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암기는 해야 됩니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그 암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그래야 기억도 좀 더 오래 가고 그리고 암기하는 양도 줄어들고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차게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하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를 수업만 들어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도 듣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 외워지는 건데 처음부터 시간을 들여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안 되는 거. 그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암기에 치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행정 조직, 그 체계도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관할이 뭔지 모르진 않겠죠. 근데 이걸 관할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이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죠. 제가. 관할이라는 건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 권한이라는 건 법에서 주어지는 자격을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지역적으로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걸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즉 행정 조직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힘이 지역적으로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렇게 행정 구역을 구분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 관할 구역을 크게 구분하면은 중앙 관할이랑 지방 관할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앙 관할이랑 지방 관할. 이 지방 관할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 즉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자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구분을 해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자치단체라는 건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치단체들은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치입법권이라는 건 아까 지자체들이 만드는 법이 있었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권이라는 건 각종 인허가권을 말합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권이라는 건 조직을 통폐합하고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정권이라는 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자치단체. 이런 것들은 행정법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 놓으시고. 그러면은 자, 아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국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럼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죠? 서울시민. 노원구의 주인은 노원 구민이겠죠. 근데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빌려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뭘 통해서? 선거. 선거를 통해서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나는 너무 바쁜 겁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노원구청장 안 하면 별로 할 거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위임을 해두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위임해두고 말 잘 들으면 한 번 더 뽑아주고 말 안 들으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자, 이쪽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렇게 해보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대치동장은 선거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강남구청장은 선거합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는 구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지자체. 그 다음 광역지자체라는 건데 앞으로 공법책에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둘 이상. 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약속을 할 건데 공법에서 광역 나오면 무조건 둘 이상입니다. 즉 광역지자체라는 건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 모이면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구, 영등포구 등등등이 모여서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 말 붙는 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인천 광역시 이렇게 했죠. 여기도 광역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둘 이상입니다. 자, 인천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인천 직할시였죠. 근데 광역시가 될 때 뭐가 편입되죠? 강화군이 편입됩니다. 강화군이. 그러니까 원래 인천시였는데 군이랑 더해지니까 하나의 시가 아니고 하나의 군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시랑 군이 합쳐지니까 광역시.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 부산 직할시였는데 옆에 있는 기장군이 편입이 됩니다. 울산은 울주군이 편입이 되고 대구는 달성군이 편입이 되고. 근데 광주나 대전에 가면은 군이 없습니다. 거기는 군이 안 합쳐지는 게 아니라 유성군이랑 뭐 광산군인가 그게 합쳐지면서 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이란 말이 붙으면 2개 이상. 그 다음에 서울의 지하철, 광역전철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서울의 지하철들은 서울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광역전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GTX도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GTX도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왔다가 다른 경기도로 나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울에 빨간 버스 그거 뭐라 부르죠? 광역버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서울 안에서만 경기도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으니까 둘 이상이니까 거기다가 광역이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 모이면은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들부터 먼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서울에는 각종 구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특별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광역시들도 광역지자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경기도와 같은 이런 도들이 광역지자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 묶여가지고 광역지자체에 된다고 했으니까 특별시 밑에는 기초지자체가 있겠죠. 기초지자체 뭐가 있죠?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구, 영등포구 이런 구들을 자치권을 가지는 구다라고 해서 자치구 이렇게 보면 자치구. 그 다음에 광역시에 가면은 부산에 가면 뭐 해운대구와 같은 자치구가 존재합니다. 자치구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부산광역시가 될 때 인천광역시가 될 때 뭐가 편입이 된다고 했죠? 군, 강화군, 기장군. 즉 광역시는 군을 두는 광역시도 있고 군이 없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 경기도에 가면은 수원시, 성남시, 뭐 용인시 이런 시가 있죠. 그 다음에 도에는 또 뭐가 있죠? 가평군, 양평군 이런 군. 경기도에는 군이 많이 없는데 뭐 밑에 내려가거나 강원도에 가면 군이 있겠죠. 군 이런 것들. 이게 기초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요까지가 자치단체. 그 다음에 부산시, 해운대구, 땡땡동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해운대구가 자치권을 가지는 거지 이 동은 자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해보죠. 자,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함안군, 합천군, 땡땡면 요렇게. 자, 그러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가보면은 이 팔달구청장은 선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은 선거를 뽑는데 안양시 동안구, 고양시 일산 동구 이런 구청장들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즉 자치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로 뽑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팔달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기 서울시 강남구, 부산시 해운대구도 구로 끝나는데 이 구랑 이 팔달구, 동안구 이런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들을 따로 이렇게 자치구라고 부르는 거고 자치권이 없는 구들도 존재한다는 것. 즉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많은 데는 구를 두는 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를 두는.
그래서 저 밑에 가보면 창원시, 뭐 진해구,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가 됐죠. 예전에 창원, 마산, 진해를 합쳐가지고 지금은 통합 창원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시들 중에는 구를 두는 시가 있다라는 거. 경기도권에 있는 많은 시들이 구를 두고 있죠. 요 구랑 특별시랑 광역시에 있는 구, 이건 다른 구라는 거. 다른 구구.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함안군 땡땡면, 뭐 다들 도시사 분들이니까 면장 이런 거 선거 안 합니다. 면장 선거 안 하는데 군수는 선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군수는. 그 다음에 이런 군들. 그래서 경상도, 밀양시, 김해시, 뭐 합천군, 함안군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경상남도가 되는 거죠. 즉,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게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게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이 밑에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역으로서만 동, 뭐 구, 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어떤 권한을 서울시장이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서울시장한테 허락받고 하랍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를, 똑같은 행위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행위를 할 때에는 해운대구청장한테 허락받을까요? 부산시장한테 허가받을까요?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하는 일은 부산시장이 해야겠죠? 그럼 서울시장이 하는 일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지사한테 할까요? 수원시장한테 할까요? 경기도지사. 마찬가지겠죠. 경상남도에 가도. 즉, 서울시장, 광역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다른 지자체에 가도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게 원칙. 기초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권한도 마찬가지. 강남구청장이 하는 일은 부산시 해운대에 가면 부산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구청장이 하면 되겠죠. 즉 기초지자체장이 하는 일은 기초지자체장이 다른 지역에 가도 행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의 권한자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은 같이 다니고 기초지자체장도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장 이걸 묶어가지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둘 다 시로 끝나죠. 그래서 시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특별광역은 빼고 그 다음에 도가 있죠. 도. 그래서 광역지자체를 시도 이렇게 합니다. 시도. 그 다음 기초지자체는 일단 구가 있죠. 구. 그 다음에 도에 가니까 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도에 가면 군도 있죠. 그리고 광역시도 군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 그 다음에 군, 구 합쳐가지고 기초지자체를 시, 군, 구 이렇게 부릅니다. 시, 군, 구. 그래서 권한자들을 보면은 뭐 시도지사가 뭐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도 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친절하지 않게 앞에 특별 광역 이런 거 안 붙입니다. 딱 보면은 시도, 시, 군 할 때 똑같이 시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 시와 이 시가 다른 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랑 같이 다니는 이 시는 뭐죠? 특별시랑 광역시, 특별시랑 광역시. 도랑 같이 다니는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 근데 군이랑 같이 다니는 이 시는 기초지자체, 도 밑에 있는 이 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를. 그러니까 똑같이 시라고 써져 있을 건데 뒤에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도랑 같이 다니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 군이랑 같이 다니는 시는 역시 도 밑에 있는 시,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와 같은 그런 시들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표에 보면은 조금 특별한 애들이 몇 가지 써져 있는데 그거 좀 정리해 보면은 광역지자체 중에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 자치, 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어디죠?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얘네는 제가 분명히 지금 광역지자체 줄에 써놨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 모여서 광역지자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뭔가 특별하니까 특별자치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이 사람들은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그러니까 밑에 시, 군, 구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또 와가지고 질문을 하죠. 야, 네가 제주도 안 가봤나 본데 제주도에 가면 니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있다라고 하죠. 있습니다. 제가 해외는 안 가봤어도 제주도 정도는 가봤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있는데 예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을 선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선거를 통해서 뽑고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원시 8달구도 보면은 구로 끝나지만 이 구청장은 선거하는 거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도 시로 끝나지만 이거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즉 자치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행정구역으로만 나눠놓은 겁니다. 행정구역으로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뭐 여기 대치동장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치동장이랑. 이렇게 행정구역으로만 나눠놨을 뿐이지 자치권,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즉 공법은 행정권,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고 했죠.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허가입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면은 광역지자체입니까? 기초지자체입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시 여기 노원구에서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서울시청 가야 됩니까? 노원구청 가야 됩니까? 구청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도청 가야 됩니까? 시청 가야 됩니까? 시청. 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초지자체장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에는 좀 조용한데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제주도에서 건물 지을 때는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을까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될까요? 누구한테 받아야겠죠. 누구죠? 인허가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서 어떤 일들을 기초지자체장, 시장 군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세종시나 제주도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을 세종시나 제주도에 가면은 무조건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정청이 나올 때 시장 군수 내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 나와도 됩니다. 시장 군수가 나오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앞에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있어야 될까요? 네. 세종시나 제주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앞에는 자동으로 이게 따라와야 됩니다.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가. 그러니까 건축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봐도 이런 것들이 앞에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는 거. 그러니까 뭔가 책에 시장, 군수 나온다. 그 앞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나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거 잘 안 읽을 겁니다.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즉 중앙이 하는 일 빼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은 세종시나 제주도에서는 자치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지자체장들 쭉 나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오고 지자체장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얘네는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읽지 않겠다라는 거. 초반에는 몇 번 읽어드릴 건데 나중에는 요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지자체들.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은 우리 행정부의 수장은 물론 대통령입니다. 근데 공법책에는 각부 장관이 나옵니다. 이 각부 장관들 중에서 공법책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교통부 장관. 때에 따라서 뭐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기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오기도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기도 하는데 90%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읽죠. 국장. 앞으로 국장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장. 그래서 중앙에는 국장. 그래서 자, 요거를 좀 단순화시켜 보면은 맨 위에 국장이 있죠. 그 밑에 광역지자체로 시도가 있어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당연히 특별자치 시도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로 시, 군, 구가 존재하는 거.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국장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시도의사,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수원시, 성남시, 용임시, 하남시 같은 건 이런 시들인데 이 시들은 인구 편차가 되게 많이 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정도 될 텐데 수원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100만이 넘습니다. 1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도 100만 되고 한 창원도 100만이 넘고. 그러니까 자, 아까 대통령 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이 있고 강남구청장 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서울시장보다는 대통령이 힘이 크겠죠. 강남구청장보다는 서울시장이 힘이 크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서울시장은 대통령보다는 작은 인구로부터 지지를 받았죠. 근데 강남구청장보다는 많은 인구로부터 지지를 받은 겁니다. 즉 많은 사람이 힘을 위임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 큰 거죠. 그럼 마찬가지 광명시에서는 30만이 지지를 해준 사람인데 수원시장은 130만이 지지를 해준 겁니다. 몇 백의 차이가 나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힘을 가진다는 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인구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시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100만은 특례시, 그건 뉴스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공법책에 나오는 건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뭐라 부르냐면 대도시 이렇게 부르요. 대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도시라고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뭐 서울시, 광역시와 같은 이런 데를 대도시라고 하는데 공법책에서 나오는 대도시는 이런 거 아닙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닙니다. 특별시가 광역시가 아니라 이 시, 도 밑에 있는 시들 중에서 인구가 얼마 이상이죠? 50만 이상의 시를 따로 대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갖지 못하는 권한을 이 대도시 시장한테는 일부 주는 거죠. 자, 대도시 시장은 여기 책에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죠.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 시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들은 광역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을 같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자가 나올 때 보통은 시,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겠지만 대도시 시장은 사람이 많으니까 시, 도, 대도시 이렇게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이 대도시는 앞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랑은 다른 거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이 사람들은 요 광역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을 같이 가지겠다라는 거. 같이 가지겠다. 그래서 아까 특별자치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온다고 했고 시, 도지사 뒤에 가끔 대도시 시장이 붙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요거 책으로 직접 한번 볼까요? 14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45페이지) 거기 표로 나와 있는데 맨 끝에 서 위에 바로 위에 칸 결정고시라는 칸이 보입니까? 결정고시. 거기 동그라미 1번 결정고시라고 돼 있죠? 거기 기역에 원칙 시, 도지사 그 뒤에 대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냐면 시, 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중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시장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시, 도지사 옆에 대도시시장이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건축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죠?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212페이지. 거기 1번 건축 허가라고 되어 있고 가로 1번에 보면은 허가권자라는 게 나오죠. 가로 1번에 허가권자 212페이지.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원칙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있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면은 그 앞에는 그냥 따라 나오는 애들입니다.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도 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행정의 체계입니다. 행정의 체계. 그 다음에 그 국계법에 가가지고 조금 더 보면서 여기서 좀 추가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는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요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도시들은 원래는 기초지자체지만 광역지자체장이랑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행정의 체계입니다. 행정의 체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 거고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우는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국계법이죠. 조금 쉬었다가 국계법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